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문제 복원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교재의 필답형의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3번 문제까지 하고 4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는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과거 역대에 나왔던 그 회차, 연도와 회차가 쭉 나와 있는데 그 회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체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9번 문제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직업 적응 유형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9번 문제를 체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체킹하시고 8번 문제 체킹하시고 9번 문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체킹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2015년도에 출제가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2015년이에요. 2015년에 나온 것들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 2015년 이후, 2016년 이후에는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사 2급이든 1급이든 간에 역대 문제를 다시 가져다가 출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오래된 문제라 하더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거를 잘 봐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앞에 우리가 2번, 3번 있었는데 2번, 3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홀랜드 문제 둘, 갓프레드슨 하나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2020년에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2020년 4회 때 1번, 2번, 3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최신의 출제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스와 로키스트는 역대 많이 나왔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죠. 자, 4번 문제는 직업 적응 이론의 적응 유형 변인 2가지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체킹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적응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적응 유형은 직업 적응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번 문제에도 있지만 TWA라고 돼 있는데 이니셜을 딴 겁니다. Theory of Work Adjustment에서 직업 적응 이론인데 직업 적응 유형 그 다음에 직업적 성격 유형 이렇게 해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2가지를 기술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로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 있는 4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응 유형의 암기법이 있어요. 융, 끈, 적,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융, 끈, 끊고 적, 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성격 유형도 4가지가 있거든요. 성격 유형은 역, 리, 신지입니다. 자, 가수 신지 아시죠? 신지의 성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리, 신지, 성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융권적반에서 적응 유형 변인 2가지를 기술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2가지를 기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먼저 변인 2가지가 쭉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안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하나씩 해보죠. 적응 유형 변인 2가지가 있는데 직업 적응 유형에 나왔습니다. 융, 그 다음에 끈 나왔네요. 자, 융통성의 동의어가 유연성이고요. 그 다음에 끈기의 동의어가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연성과 인내력 대신에 융통성과 끈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암기법을 그렇게 외웠으니까. 자, 이 동의어들은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연성, 융통성과 인내력의 적응 유형 변인이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만족과
적응을 매개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매개 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매개 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으면 이것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매개 변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만족,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 융통성과 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가로치면 이게 뭔지 아세요? 개념입니다. 개념을 우리가 이제 기술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술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융통성은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낸다. 이것을 우리가 융통성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어떤 불일치, 그러한 불일치 속에서 적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적응 유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격 유형은 뭐냐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역량과 리듬과 신속성과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융통성,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 부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부조화가 뭐냐면 다른 말로 불일치라고 하잖아요. 불일치.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일치를 얼마나 참아내느냐, 그게 바로 유연성, 융통성이라 하고, 끈기는 뭐냐면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래 견뎌내는가의 정도다라고 했어요. 자, 환경이 내 자신에 맞지 않아요. 이 환경은 당연히 직업 환경, 작업 환경이 되겠죠. 나한테 맞지 않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내느냐, 그러한 것들을 끈기라 한다. 그러니까 융통성과 끈기가 이 개념상에서 약간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개인 간의 이게 부조화예요. 불일치예요. 이거를 참아내는 것. 참아내는 정도를 바로 우리는 융통성이다, 유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과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개인에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내느냐, 오랫동안 견디는 정도, 그것을 우리는 인내력, 끈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개인의 욕구와, 자,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이죠. 자, 조직의 보상 간의 불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용될 때 적응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일치 정도가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 보상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이 있는데 이 개인과 이 보상, 환경적에 있는 보상의 불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용된다. 수용이라는 말이 뭐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적응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적응 단계의 경우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 수준을 낮추어서 적응을 하거나 뒤에 나올 거예요. 욕구 수준을 낮추어서 적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보상을 올려서 조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낮춘 거잖아요. 개인이 자기 스스로 낮춘 거니까 소극적 방식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방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환경에 있는 보상을 올리는 거예요. 개인이 요구해서 올리는 거죠. 올려서 조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이제 적극적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 방식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적, 반이 있잖아요. 이 적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그럼 여기 있는 적극적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반응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반응성이라는데 이 반응성을 수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수동성. 반응성, 수동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능동성이 돼요. 적극적이라고 해서 능동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반응성, 수동성인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소극적인 방식이다. 자, 그래서 반응적 유형, 적극적 유형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반응적 유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적극적 유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슈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적응 유형의 변인 두 가지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융통성과 끈기를 잡아서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응 유형은 개인과 환경 간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불일치에 대해서 쭉 기술하는 것이 바로 적응 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로 상담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로 상담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가 적극적인 유형이고 하나가 소극적 유형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자의 진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직업 적응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울 수 있는데 이러한 적응에 대한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극적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소극적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 방식으로 상담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은 조직의 요구 수준이나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보상을 바꾸는 직업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불일치를 경감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죠. 자, 이런 상담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하나는 소극적 방식으로서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를 낮춘다라고 했잖아요. 개인은 자신의 기술이나 욕구에 대한 애착 정도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자신의 기술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애착 정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거기에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소극적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이 독특한 적응 유형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마다 약간의 독특성, 다양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담자에게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내담자에게는 소극적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적응 유형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이게 진로 상담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요점인지는 아시겠죠? 앞에 시트로 다시 가면 첫 번째 변인 두 가지를 융통성과 끈기로 잡고 거기에서 설명을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하고 여기 있는 부가적인 것들도 좀 넣어주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약술식으로 기술하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이 핵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풍성하게 기술하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진로 상담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럼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내담자가 그 개인과 환경 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 적응을 위해서 내담자를 도와줄 때 이 내담자의 독특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상황을 고려하면서 소극적인 앞에서 우리가 이걸 반응성이라고 했었잖아요. 반응성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을 취해서 상담을 진행해서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직업 적응을 도와줄 수 있겠죠. 이해됐죠? 네. 4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 들어갑니다. 5번도 별표 쳐야 돼요. 자, 5번은 암기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해서 쓰셔야 돼요. 직업 적응 이론의 6가지 주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의 주요 가치가 있는데 이 6가지 주요 가치는 나중에 검사 도구에도 나오지만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에서 주요 6대 가치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6대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는 직업 적응 이론의 6가지 직업 가치가 나왔고요. 쭉 1, 2, 3, 4, 5 넘기시면 6번까지 이걸 이제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나오죠.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이 있는데 자, 이 활용 방안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검사 도구가 MIQ, 그 다음에 JDQ, MSQ, MSS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직업 적응 이론 다이소와 로키스트에 의한 개발된 검사 도구가 그러면 이런 검사 도구 중에서 MIQ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반드시 측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6대 가치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6대 가치와 20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게 MIQ예요. 그래서 6대 가치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내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욕구와 직업적인 부분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갑니다. 이거는 암기법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암기법은 제가 좀 두 글자씩 끊어봤어요. 좀 뭐랄까, 말이 될 수 있게. 첫 번째가 안성,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편지예요. 자, 그리고 6대 가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안성, 이자, 편지, 여기 없네요. 안정감. 그 다음에 성은 여기에요. 성취. 그 다음에 자, 이는 이타심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없죠? 자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 다음에 편은 편안함 여기 있네요. 지는 바로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안정감과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세팅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선 워밍업으로 쭉 쓴다면 요 6가지 주요 가치는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기술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에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성취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능력 발휘와 여기에 나오는 성취감이 힌트가 됩니다. 맨 마지막은 욕구로 끝나면 돼요. 욕구. 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는 일을 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려는 욕구가 바로 성취다. 편안함은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가 중요한 거죠. 편안한 직업 환경을 바라는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직업 환경을 바라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지위입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지위를 받는 거니까 사회적인 명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사회적인 명성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지각이에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지각되는지와 사회적인 명성에 대한 욕구가 바로 지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색깔로 동그라미 치고 가로치는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쓸 때 꼭 생각나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타심은 쉽죠. 타인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이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안정감인데요. 안정감은 여기가 중요해요. A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A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상당히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조건이나 환경을 피하려고 합니다. 혼란스럽다면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혼란스러운 조건이나 환경을 피하고 정돈되고 A측이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안정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율성 들어갈게요. 자율성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사대로 일할 기회를 가지는 거고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자율성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세팅해서 잘 써주셔야 됩니다. 6가지 주요 가치와 활용 방안에서 아마 이것을 점수를 100점을 준다면 6개의 주요 가치를 잘 쓰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암기법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안성이었으니까 안정감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성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얻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타심은 타인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마지막에 있었죠. 자신의 의사대로 일할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함은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편안한 직업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위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명성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지각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활용 방안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검사 도구에서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MSS, 미네소타 충족 척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필요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라고 했는데요.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필요와 가치, 이 필요를 욕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욕구는 20가지가 되고 가치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MIQ라든지 그 다음에 MSQ라든지 그 다음에 JDQ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4가지 도구는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오니까 보시기로 하고,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게요.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필요와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는 직업 선택을 예측할 때 개인의 능력은 업무에 필요한 능력 유형과 비교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나는 A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B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업무에 필요한 능력 유형을 비교하고, 각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들은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보상 유형과 이제 비교가 된다라고 했어요. 각 직업이 제공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들은 바로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어떤 보상 유형, 그런 것들과 이제 비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직업이 제공하는 이 가치들이 바로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그 보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또 직업 적응이 어려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만족과 개인의 만족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각 직업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조직의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이 있는데, 그래야 되는 예측에 따라서 직업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개인이 조직 또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이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개인을 쳐다봤을 때, 이 개인은 우리들한테 맞아 라고 했을 때는 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거는 조직 차원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응에 대한 주요한 2가지 지표가 바로 여기 있는 만족과 충족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가지가 만족도 이루어지고 충족도 이루어졌을 때 바로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적응이 가능하다. 자, 6가지 주요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 주요 가치는 검사 도구에서 여기 있는 MIQ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이제 앞에서 이제 6가지 가치를 쭉 볼 때 어떠한 욕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환경에서 그러한 가치들을 충족을 시켜준다, 아니 만족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직장에서는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응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개인의 어떤 능력들이 있어요. 개인의 능력들이 바로 이 조직 환경 쪽에서 봤을 때 이 능력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충족감을 느끼겠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바이저예요. 내가 슈퍼바이저인데 상급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능력이 우리 조직에 부합이 돼요. 그러면 이 조직 차원에서 관리자 측면에서는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이 아니라 충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개인은 직원인 개인은 바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활용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주요 가치를 왜 보느냐, 그것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큰 틀은 바로 이게 큰 틀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자, 여기 보면 진로 선택 과정에서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좋아요.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물어요. 10번 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답안을 작성할 때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인의 능력과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직업에서 제공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치들이 개인에게 뒷받침될 수 있는 보상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하고 또 우리가 비교가 되어서 이 적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게 금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직업적인 측면에서 직업에서의 어떤 그 가치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A라는 욕구가 있는데 직업에서의 가치는 B가 있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다, 만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기 2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는데, 6번 문제는 성격 유형 제가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데 4가지의 성격 유형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4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 성격 유형에 여러분 교재에, 그렇죠, 암기법이 있죠.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 리, 신, 지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속도라고 돼 있는데 이 속도라는 부분을 좀 빼셔도 됩니다. 어떤 교재에 이게 써져 있었는데 이 속도는 그냥 빼시길 바랍니다. 역량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속도하고 1번에 있는 신속성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속도는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과 환경 상호작용 하는 4가지의 성격 유형을 써라.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개인하고 그 다음에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업 성격 유형에서 이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앞에 직업 적응 유형은 뭐였죠? 일치하지 않는 것, 부조화, 불일치, 그것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이 뭐죠? 역량입니다. 두 번째 리가 뭐죠?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 뭐죠? 신속성입니다. 이걸 민첩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는 뭐죠?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속성은 저기 끝에 공교롭게도 똑같이 지구력, 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리신지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걸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역량이 나오는데 이 역량을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강력한 정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강력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강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듬이죠. 리듬. 자, 리듬은 뭐냐면 개인이 환경 상호작용 속도 패턴이나 활동에 대한 다양성인데, 이 리듬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다. 즉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신속성이 나왔는데요. 신속성은 우리가 이제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응의 속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속성과 지구력이 있는데요. 지속성과 지구력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시작부터 끝까지의 어떤 유지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기간을 말한다.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는 유지기간과 연관성이 있다. 그 유지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먼저 키워드를 잡아드렸습니다. 역량은 강력한 정도, 리듬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정도, 신속성은 반응 속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속성은 유지 기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큰 틀에서 잡으셔야 돼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쉽게 갈게요. 여기 보면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반응 속도, 그러면 이거는 신속성과 민첩성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역량,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개인인데 개인의 평균 활동의 수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량은 제가 강력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모되는 노력이라 해요. 다른 말로 소모되는 노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상당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소모되는 노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활동 수준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소모되는 노력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역량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량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역량은. 자, 그 다음에 리듬입니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도의 패턴이나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요. 이 패턴, 그 다음에 어떤 활동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리드미컬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단절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일관되게 쭉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패턴의 유형이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에 대한 다양성도 이게 들어가고요. 자, 지구력이 있는데 개인과 환경이 이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 또는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지기간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유지기간,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의 유지기간을 우리가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강력성은 역량이다. 안정성과 일관성은 리듬이다. 반응 속도는 신속성이다. 지속성, 지구력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 뭐가 들어간 게 좋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거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에너지 소비량, 소모되는 노력, 강력한 정도, 이걸 역량이라고. 자,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리듬이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때 어떤 반응에 대한 속도, 이런 것은 바로 신속성이다. 그 다음에 시작에서부터 종료에 이르는 바로 유지되는 기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6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다시 9번에 더 나옵니다. 9번에는 도표로 정리해 드렸는데 9번에는 두 개가 다 나와요. 적응 유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격 유형도 나오니까 9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총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제일 앞에 문제가 4번이었잖아요. 4번에는 적응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었고 여기 있는 6번은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1급이든 2급이든 필기시험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적응 유형과 성격 유형.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7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교재에서 그 6번이요. 6번에 보면 직업적 성격 유형에서 영리 신지가 나오죠. 거기 오른쪽에다가 요거 한번 써보세요. 적응 유형 땡땡. 자, 뭐였죠? 융, 끈. 항상 적는 연습하셔야 돼요. 적반입니다. 융통성, 그 다음에 끈기, 그 다음에 적극성, 그 다음에 반응성.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는 직업 적응 유형 네 가지다. 이렇게 노트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이제 7번 들어갈게요. 이번 시간은 7번까지 할 겁니다.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7번도 많이 나왔잖아요. 체킹해 주시고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합한 내담자의 유형이 있어요. 그걸 기술하고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워밍업이에요. 1번은 워밍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중요해요. 2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업 적응 이론이 적합한 내담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환경의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감소시킬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넣어드린 게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이 적합한 내담자의 유형은, 지금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딱 뽑은 거예요. 개인과 환경의 요구가 불일치하는 부조화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개인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환경의 요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일치됐을 때 이러한 부조화 상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조화 상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직업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직업 적응 이론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의 내담자들에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담자 개인과 환경의 요구가 불일치되는 부조화 상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직업적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처 전략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대처 전략이 제가 참고 박스에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한 것이죠. 자, 워밍업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직업 적응 이론이 적합한 내담자 유형이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잘 따라오세요. 내담자 능력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불일치하는 경우다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내담자의 능력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요구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이요. 요구하는 능력이 바로 일치되지 않았을 때 직업 적응 이론을 쓸 수 있다. 자, 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MSS, 미네소타 충족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들어갑니다. 내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환경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담자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그 다음에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에 불일치가 있을 때, 자, 이런 내담자의 능력은 뭐냐면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측정된 내담자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내담자 스스로 한 주관적인 평가의 능력이 있을 건데 이것이나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바로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내담자의 능력은 일치하지만 환경의 불일치로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 능력하고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 환경 요구 능력이 일치해요. 이렇게 일치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환경의 불일치, 다른 생의 역할로 부적절하게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환경 불일치로 부적절한 수행을 하는 경우. 자, 능력이 이렇게 일치된다 하더라도 환경이 불일치됐다. 뭐 다른 생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생애 역할적인 측면에서 남성적인 젠더의 역할의 측면에 보면 남자로서의 어떤 생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여자로서의 생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의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애 역할 중에서 가족과 연관된 생애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직업에서의 생애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환경의 불일치로 부적절한 수행을 하는 경우 부적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직업 적응 이론에 적합한 내담자 유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경의 불일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충족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환경에 대한 충족 정도를 보는 것이 말씀드렸던 MSS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적인 측면을 봤더니 똑같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은 MSS나 또는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에 부적절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까지 하면 돼요. 네 번째는 마찬가지 내담자 능력은 일치하지만 욕구와 보상의 불일치로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담자의 능력. 내담자의 능력과 환경 요구 능력은 일치합니다. 자, 일치하는데 욕구가 있고 보상이 있어요. 여기에 내담자 욕구가 있겠죠? 내담자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의 보상이 있어요. 환경에서의 보상은 환경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직업에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직업에서의 가치. 자, 이러한 것들이 일치하지 못하면 이 욕구 충족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적응한 경우에 우리가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능력적인 측면을 파악해 보겠죠. 그 다음에 욕구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을 보겠죠. 그러면 MIQ, 그 다음에 JDQ, 그 다음에 MSQ. 자, 능력적인 측면도 본다 그랬으니까 MSS, 이 모든 네 가지의 척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직업 적응 이론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내담자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평가 결과 나타난 내담자의 욕구가 대리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 등이다라고 했어요. 자, 내담자의 욕구가 대리학습,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학습된 그러한 대리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라면 이것도 뭐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정도 아시면 됩니다. 제가 2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번을 텍스트로 된 것을 좀 이렇게 표기해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내담자의 능력과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내담자가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으로 평가한 능력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내담자의 능력과 환경이 요구 능력이 같아요. 일치한다 하더라도, 자, 환경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역할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역할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수행을 했다면 부적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능력과 환경 요구 능력이 같다 하더라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직업에서 제공하는 어떤 가치, 보상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바로 부적응을 하게 되고 이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능력적인 측면이나 욕구적인 측면이나 보상 가치적인 측면은 이러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이 검사 도구는 이제 다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적합한 이유를 써라 라고 했어요. 적합한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앞에서 계속해서 부조화로 인해서 부적응을 했잖아요. 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강구하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시, 자, 이러한 부조화로 인해서 부적응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한 부분들에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을 보면 직업 적응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1, 2, 3, 4 이거 썼던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욕구, 능력 면에서의 내담자 자기 이미지 평가, 직업의 요구와 강화 요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 환경 평가,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중요한 단어 나왔죠? 부조화에 대한 내담자의 적응 양식 평가 등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욕구가 뭐고 자신의 능력이 뭔지 첫 번째는 자기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평가, 내담자의 자기 이미지 평가가 바로 자기 평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직업환경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업환경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내담자 자신과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부조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평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과 환경 간의 그렇죠, 부조화에 대한 적응 양식을 본다. 자, 부조화에 대한 내담자의 적응 양식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적응 양식을 평가하는데 내담자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변화를 위한 개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진단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개인 환경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과 부조화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업 적응 전략을 다루게 된다. 자, 이거잖아요. 부조화에 대한 적응 양식을 평가해서 이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업 적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이러한 전략을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서 말했잖아요.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전략. 네, 적극적 방식하고 소극적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적극적 방식과 소극적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내담자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 그러면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적합한 이유는 부조화로 인해서 부적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전략을 강구해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담자에 대한 자기평가, 자신의 욕구나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직업환경은 직업에 대한 직업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환경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MSQ에서 이제 하는 거죠. 강화 요인에 대한 평가. 직업환경에서의 강화 요인에 대한 평가는 MSQ에서 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MSQ에서 강화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조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부조화가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의 적응 양식을 평가해서 이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전략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고에 나옵니다. 참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업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중요한 거예요. 봅니다. 첫 번째, 개인이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대요. 이걸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유연성,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대처 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 가능하죠. 왜? 자신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참아낼 수 있으니까. 자신이 참아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조화를 참아낼 수 있는 정도, 부조화를 참아낼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앞에서 유연성, 융통성이라고 배웠다니까요. 유연성, 융통성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게 있대요.
자, 그게 있답니다. 그러면 참아낼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 융통성이 있다면 별다른 대처 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대처 행동 없이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국어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이면, 자,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적응 행동을 통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부조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 이때는 이제 적응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조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응 행동을 해야 돼요. 자, 이 적응 행동은 바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성, 이게 바로 반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적극적 행동이나 반응적 행동을 통해 라고 했어요. 이게 적극적 행동이에요. 이게 반응적 행동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뭐였죠, 여러분? 적극적 행동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내담자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담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극적 반응적 행동이에요. 자, 끝에까지 볼게요. 적극적 행동이나 반응적 행동을 통해 부조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노력의 결과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줄어들면 개인과 환경 간의 적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든 반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부조화의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조화의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소됐어요? 그러면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참고해서 2번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업 적응 전략이 뭐냐 그러면 2번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이거잖아요. 부조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적응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인 방식,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환경의 어떤 보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환경에서 보상을 주는 거니까 환경의 보상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거고, 내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애착 정도를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줄이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6가지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런 걸 좀 줄여서 내담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반응적 행동을 취해서 부조화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8번 보는데, 8번은 말씀드렸던 MIQ, JDQ, MSQ, MSS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1회 때 나왔는데 뭐 최근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직업 적응에서 강조한 2가지 유형, 성격 유형과 그 다음에 적응 유형이 있었잖아요. 요걸 도표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보면 앞에서 제가 만족과 충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차원에서는 만족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충족이라 한다. 이 2가지가 바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 적응을 위한 주요 지표라고 하거든요. 직업 적응을 위한 주요 지표 2가지 하면은 만족과 충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0번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 적응 이론의 특징을 써봐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정을 말해봐라. 그 다음에 개인과 조직 간의 불일치 후에 적응 단계를 이야기해봐라. 그 적응 단계가 바로 이거. 적극적 방식과 소극적 방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은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부터는 또 슈퍼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